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우라늄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혹시요, 핵발전소는 왜 하필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애초에 왜 핵발전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요, 이 우라늄, 왠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손으로 만져도 괜찮을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체르노빌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문득 인류는 위험한 걸 이미 알면서도 굳이 우라늄을 왜 선택했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우라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31번째 뭉치과학에서는 우라늄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과학, 오해, 딜레마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왜 하필 우라늄을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갈 길이 좀 멀 수 있는데요. 쉽게 천천히 풀어볼게요. 핵발전의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단순한데요. 핵발전소는 원자가 쪼개지는 현상, 즉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원자로 자체는 물을 정말 빨리 효율적으로 끓일 수 있는 고급 냄비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질문, 핵이 쪼개지면 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 앞에 예쁜 유리공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유리공을 망치로 쳐서 산산조각을 낸 후 깨진 조각을 모두 모아 무게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래 유리공의 무게와 같겠죠. 그런데 핵분열은 좀 다릅니다. 원자핵은요, 쪼개지고 나서 생긴 조각들을 전부 더해도 신기하게 원래보다 무게가 살짝 줄어들어요. 우라늄을 예로 들면 하나의 원자가 핵분열을 하면 약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kg, 먼지 한 톨보다도 수천만 배나 작은 수준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질량 손실이 원자력 발전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현상은 반응 전후의 질량과 에너지의 총합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핵분열 후 줄어든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에 따르면 사라진 질량의 값에 빛의 속도를 제곱한 값을 곱한 값이 새로 생성된 에너지의 크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억 미터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걸 제곱까지 하면 그 값은 9 곱하기 10의 16승으로 구경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이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질량만 사라져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핵발전소는 원자가 핵분열 후 발생하는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결국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자핵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또는 핵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핵발전이 원자핵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거라면 왜 꼭 우라늄을 써야 할까요? 다른 애들은 안 되는 걸까요?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상상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원자핵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어서 인위적으로 쪼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특정 조건에 놓여있는 물질만 핵분열을 일으키는데요. 핵분열은 보통 원자 번호가 83번보다 큰 아주 무거운 원자들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같은 원자들이 대표적 애들인데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무거운 원자일수록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핵이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의 덩치가 커지면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자핵의 덩치가 커지는 것은 짐을 정말 많이 실은 트럭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짐을 아주 많이 실은 트럭은 코너에서 기울어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커지겠죠. 약간의 충격에도 물건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짐이 없는 트럭에 비해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요. 원자의 핵도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자핵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균형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아 원자핵은 깨지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무거운 원자들이 무조건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진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스위치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성자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원자핵은 중성자를 맞았을 때 핵분열을 쉽게 일으키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쉽게 발생시켜야 합니다. 어때요? 첫 번째 조건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부터는 생각이 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는 핵분열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중성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단 하나의 원자만 핵분열을 일으킨다면 에너지의 양이 너무 작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닌 연속적인 핵분열 현상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핵분열 이후 원자는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스위치인 새로운 중성자들을 새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조건인데요. 마지막으로 새로 생성된 중성자들은 주변의 다른 원자핵을 실제로 다시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인데요. 아무리 중성자가 많이 나와도 옆에 있는 다른 원자핵과 제대로 충돌하지 않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핵분열이 멈춰버리게 되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최초의 중성자에 의해 핵분열이 시작되고 핵분열로 방출된 중성자들이 주변의 다른 원자핵을 또 때리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핵분열은 마치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의 핵심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원소 중에서 위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라늄입니다. 물론 플루토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라늄 핵이 일으키는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은 숟가락 하나 분량만으로도 트럭 3대 분량의 석탄이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라늄 단 0.001mg만 해도 그 안에 우라늄 원자가 약 2560조 개나 들어있는데요. 이 우라늄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킨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효율이 높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연쇄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는 이 연속적인 반응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어가 필요 없는 분야도 있죠. 바로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은 이 연속적인 반응을 한 번에 일으켜서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결국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동일한 물리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제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평화적인 발전소가 될 수도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 모든 우라늄이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라늄은 원자 번호 92번으로 양성자 9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성자 수는 142개, 143개, 146개인 세 가지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3개의 우라늄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각각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우라늄 238이 99.3%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라늄 235가 0.7%, 우라늄 234는 아주 극미량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라늄 235만이 연속적인 핵분열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핵발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 235의 비율은 0.7%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발전소에는 이 우라늄 235만을 골라내서 농도를 3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린 뒤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우라늄 235의 농도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우라늄 235의 농도가 80%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 됩니다. 우라늄은 연속적인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장점 외에도 채굴과 가공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요, 그 위험한 핵물질인 우라늄을 어떻게 사람이 직접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라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종이 한 장도 뚫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약하기 때문에 우라늄 자체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라늄 덩어리를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즉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라늄이 위험하다는 이미지는 왜 생겼을까요?
우라늄은 핵분열 이후 세슘 137, 아이오딘 131, 스트론튬 90 같은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물질들은 우라늄과는 달리 정말 위험한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생태계에 아주 위협적인 애들이죠. 심지어 이런 물질들은 대기 현상을 통해 아주 먼 지역까지 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유럽 전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체르노빌에서 7,500km나 떨어진 미국 동부 해안에서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감지되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에는 사후 처리라는 또 하나의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애초에 설계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수명이 끝난 원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원전 내부에는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꺼운 콘크리트로 봉인한 뒤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핵분열 이후 생성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무려 수만 년 동안 생물권과 완전히 차단된 채 보관되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즉, 핵발전은 아무리 발전 효율이 좋아도 사후 처리 비용이나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은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온실가스도 거의 배출하지 않는 반전 매력을 가진 에너지원인데요. 이게 바로 핵발전의 지속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딜레마가 아닐까 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라늄이라는 원소 하나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 물질인 것과 동시에 매력적인 에너지원인지, 그 안에 숨겨진 과학과 딜레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경제성과 효율, 기후 변화 대응과 방사능이라는 심각한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핵 에너지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뭉치과학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